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바로 518년 전 1504년 1504년. 이곳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예. 네.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1504년. 1504년.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행할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요? 이게 뭐냐면 젓갈입니다. 이 젓갈을 사람의 살로 만들었다면 어떨까요? 아유.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고 그 살로 젓갈을 만들었다면 사람으로 젓갈을 담은 이 충격적인 일은 우리가 도착한 1504년에 실제로 한양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조선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폭군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거 복권에. 누가 떠오르세요? 연산군. 오! 네, 맞습니다. 연산군이죠. 조선 최악의 폭군, 폐륜의 대명사. 맞아요. 심하다. 예,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는 다 이 연산군한테 붙을 수가 있는데 연산군은 과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폭군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 그러니까 연산군이 폭군이라는 건 아는데 이 사람이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랬던 걸까? 자, 연산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끔찍한 살인의 행보를 그는 걷게 된 것일까요? 자, 오늘은요, 연산군은 왜 미치광이가 되었나? 이걸 주제로 폭군으로만 기억하는 연산군의 비밀스러운 속내를 벗겨보겠습니다. 비밀스러운 연 오, 성종 아닌가요? 성조. 역대 계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 자, 지금 아까 이렇게 외우셨죠?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 네,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버지 조선 9대 왕은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얘기하기 전에는 그 아버지 성종을 좀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 퍼즐이 풀리게 됩니다. 아, 네. 아, 그렇죠. 뭔가요? 경국 대전. 맞습니다. 경국대전. 이런 경국대전을 완성한 국왕이 성종이고요. 그래서 묘호가 성종입니다. 성자가 어떤 성인지 아세요? 완성. 네, 맞습니다. 이룰성자예요. 사실 이 이룰성자 묘호 이거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평생 했던 이 경연의 횟수가요 무려 8,000회를 넘습니다. 엄청나죠? 아니, 법률을 만들 정도면 그렇죠.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맞습니다. 분이죠. 자, 이렇게 연산군은요 조선의 9대왕 성종과 중전 윤씨 사이에서 세자, 그것도요 적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적장자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 적장자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 이게 정확한지 사실 제가 괜찮아요. 모르겠는데요. 예. 그때 조선시대 때는 첩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첩이 아닌 원래 부인의 아들을 적장자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답. 그러면 적장자면은 그것만 그럼 플러스 뭐 장남? 장남까지. 좋아요. 좋아요. 네.
왕비의 아들 그리고 장남. 우리 이걸 적장자라고 하죠. 네. 연산군은요 어마어마한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예, 그 아빠 성종의 기쁨뿐만 아니라 이건 사실은 조선의 경사입니다. 경사. 나라의 아유, 감사합니다. 기쁨이었구나. 나라의 군사를 이을 수 있으니까 이건 나라의 경사죠. 네. 그런데 이 기쁨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1479년 6월 1일 그날은요 공교롭게도 중전 윤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되게 좋은 날이잖아요. 네. 좋은 그죠? 날이죠. 네네네. 근데 성종은요 그날 중전 윤 씨의 생일인 그날 자기 아내의 생일인 그날 네. 성종은 다른 후궁의 처소로 갑니다. 아 하필 그 생일날. 나래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실성을 한 겁니까? 일어나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임금의 얼굴 용안에 상처 났어? 와우. 어떻게? 뭔가 그은 거예요.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생일날 그 후궁의 처소를 찾게 되니까 중전 윤 씨가 글쎄 임금이 있는 방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부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얼마나 심했으면 왕의 얼굴 용안에 이 손톱 자국을 낸 겁니다. 아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성종은요 윤 씨를 폐서인으로 만들어서 궁에서 쫓아냅니다. 어?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성종 10년 폐비를 시키기 전에 성종 8년에도 이미 폐비 논의가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때 폐비의 방에서 비상과 방향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주술서와 같은 이런 방향서가 발견이 돼서 그런 게 중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중단됐습니다. 윤 씨가 몰래 독약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이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어쨌건 이 패비 윤 씨가 상당히 감정 기복이 좀 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충동성도 좀 컸던 것으로 보여요. 일종의 이제 인격 장애라고 하는 성격의 문제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을 겪은 모든 사람이 비상을 들고 죽이고자 하지는 않는 거죠.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성립된다. 제 생각에 그걸 넘어버리니까 더 심하게 봤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 씨는요. 성종과 불화가 있던 생일 다음 날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요. 성종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년 후에 결국은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려 죽입니다. 일곱 살 연산군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게 그거는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충격일 거라고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어이? 틀렸습니다. 어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을 몰랐어요. 네. 이 성종은요 아들 연산군에게 이 패비 윤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일을 시크릿 그래도 비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지 뭐. 모르게. 자 그래서 이 친어머니의 죽음 이후 패비 윤 씨에 이어 새 중전이 된 세 번째 왕비 정현 왕후가 자신의 친엄마인 줄 알고 자라게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 패비 윤 씨가 죽고요. 그 다음에 연산군은 세자로 책봉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세한 사정을 모른 채 자란 연산군. 자, 과연 그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 기록을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산군의 탄생으로 정말 기뻐했던 성종이 세자 연산군 때문에 걱정이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성종이 아끼는 사슴이 있었는데 그 아들 세자하고 연산군하고 같이 이렇게 거닐다가 그 아끼는 사슴이 다가온 거예요. 봤겠죠? 근데 그 사슴이 그 어린 세자 연산군을 이렇게 핥은 겁니다. 동물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이때 연산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딱 손을 핥자 그 사슴을 발로 뻥 차버립니다. 이상하죠? 발로 뻥? 네. 그러니까 성종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연산군을 다그치죠. 넌 어찌 이렇게 잔인하냐? 에이, 이런 모습들. 이 정도 되면 아빠가 아들 걱정할 만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들, 어머니의 상황들을 모를 때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도 그렇게 사슴이 왔는데 그러니까요. 발로 찬다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일화인데 이 일화가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네. 자, 하루는요. 할머니 소의 왕후에게 이게 술 올리는 자리에 연산군이 빠진 거예요. 중요한 자리니까 당연히 아버지 성종이 궁녀를 보내가지고 연산군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연산군을 데려온 궁녀를 향해서 연산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가서 아프다고 얘기해. 너 그렇게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너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분위기가 느낌이 너무 느낌이 있어. 그죠? 좀 다르다. 자, 근데 이런 행동도 사실은 놀라운 행동인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 성종이 가장 고민했던, 걱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그게 그 큰 이유네요. 네. 세자는 지금 17세인데도 문리를 이해하지 못하니 매우 걱정된다. 앞으로는 서연관들이 사흘에 한 번씩 강론해서 은미한 표현과 오묘한 의미를 모두 정밀하게 해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바로 보충 수업. 보충 수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연관은요, 조선시대 그 세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였는데 성종이 이 서연관을 이용해 가지고 연산군한테 제대로 보충 수업을 시킨 겁니다. 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해. 아, 싫어 아빠. 이렇게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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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494년에 아빠 성종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서 세자 수업을 11년간 받던 이 연산군이 드디어 왕.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와, 왕위에 오르는 그날 연산군이 정말 충격적인 행위를 합니다. 동현 씨, 정답. 오, 소름. 죽였어요? 아까 지금 차라 사슴 얘기했잖아요. 아니, 근데- 발로 찼잖아, 발로. 죽였다고? 네, 그 아빠가 이뻐했던 사슴이었죠. 아버지가 아끼던 사슴을 뭐야? 죽였어요. 여기에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심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미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끼던 것을 내가 파괴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연산군은 아버지의 사랑을 매우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군의 시선에서 사슴은 내가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뺏어간 얄미운 나쁜 존재가 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왕으로 즉위한 뒤에 연산군 과연 어땠을까요? 자, 연산군은요, 이렇게 얻은 권력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써버립니다. 무오사화 이후 제위 5년부터는요, 나라가 거둔 세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무오사화 이후에 정말 바짝 엎드렸던 신하들이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더 이상 참지 못한 이 신하들이 결국 들고 일어납니다. 연산군 8년,
삼정승. 삼정승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삼정승. 삼정승. 이제 영의정, 좌의정, 아, 우의정. 우의정. 네, 삼정승. 이 삼정승이요. 10회 10조라고 해가지고 연산군이 과계 진상을 요구하고 재정을 함부로 쓰는 걸 비판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걸 다시 외치는 거예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또 이 소리 들으니까 연산군은 어땠을까요? 아, 이것 또한 하극상이구나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연산군과 삼사가 더 팽팽한 긴장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삼사고 대신이고 할 것 없이 자신의 심기를 거느리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처벌합니다. 다시 한번 조정에 피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자사화의 시작에는요, 한 부자, 즉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누구냐면 임사홍, 임승재 부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임사홍, 임승재. 자, 지금부터 피바람이 시작된 1504년 3월 19일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군은요, 평소와 같이 임승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사홍의 얼굴이 계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이 그 왜 그러시오?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임사홍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전하, 패비한 일이 원통하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연산군 어머니 네. 패비 윤 씨의 죽음의 전모를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판도라의 뚜껑이 열린 거예요. 몰랐잖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모르는 거죠. 이걸 연 거예요. 이야. 임사홍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종의 후궁 엄씨와 정씨가 연산군 어머니를 중상모략했고 그 중상모략에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 씨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그 술자리에서 연산군한테 다 퍼부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를 빡 차고 나가서 궁궐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왕이 모비 윤 씨가 폐위되고 죽은 것이 엄 씨와 정 씨의 참소 때문이라 하여 밤에 엄 씨와 정 씨를 대궐들에 결박하여 놓고 손수 마구치고 짓밟다가 항과 봉을 불러 엄 씨와 정 씨를 가리키며 이 죄인을 치라 하니 항은 어두워서 누구인지 모르고 치고 봉은 마음속에 어머니임을 알고 차마 장을 대지 못하니 왕이 불쾌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마구 치되 갖은 참혹한 짓을 하여 마침내 죽였다. 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산군의 복수는요. 자, 그 데려왔던 그 아들들 향과 봉 있잖아요. 그 향과 봉을 또 질질 끌고 갑니다.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갔냐면 바로 자신의 할머니 인수대비의 처소에 그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요, 할머니는 어찌하여 우리 어머니를 죽이셨습니까? 그 앞에서 말이죠. 자, 이 인수대비는요, 뭐 실록의 기록은 없지만 야사에는 이 이후에 이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연산군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했다는 혐의로 이 연산군에게 죽은 엄 씨와 정 씨의 시신을 지금의 젓갈 형태와는 다르지만 이 소금에 절여 젖을 담그고 그것도 모자라 산과 들에 뿌려버립니다. 아까 보셨던 처음에 그 젓갈. 네. 아,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건 상상 이상이에요.
들으면서도 이게 사실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근데 저는 상당히 인상적인 게 네. 왜 한과 봉을 불렀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연산군은 그 와중에 이 일의 가장 잘못된 부분, 분노한 부분은 가족이 가족을 죽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거기를 잠재하겠다. 그래서 너도 가족에게 이런 일을 겪어봐라라는 것이 그의 순간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이 사람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걸 느껴봐라. 어, 그런 거구나. 똑같이 한번 해준 거네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연산군이 이렇게 정말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이게 된 그 계기가 임사홍의 집에서 임승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때 안 거잖아요.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때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전부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패비 윤 씨의 죽음. 그 뭘까요? 자, 제가 준비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꺼내볼 텐데, 어이쿠, 이건, 어? 뜨거워요. 살아 있어요? 어우, 손이 떨리네. 뭐야? 뭐야 이거? 피 묻은 적삼. 네, 피 묻은 적삼. 우리가 이게 흔히 아는 드라마 속 이야기는요. 이 피 묻은 적삼을 통해서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원자가 장성하면 이걸 전해주세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실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나요? 이 이야기는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피 묻은 적삼이 진실이 아니라면 연산군은 도대체 언제 패비 윤 씨의 죽음을 알게 된 것일까요? 어머니 죽음에 대해 첫 번째 언급된 기록은요. 놀랍게도 연산 1년 20살 때입니다. 자, 연산군은요. 죽은 성종,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묘지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뭐? 외할아버지가 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아니, 나의 외할아버지라는데 나는 이 사람 모르는데 이거 잘못 쓰인 것 아니냐? 누구냐? 누구냐? 이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때 뜻밖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그제야 생모 윤 씨가 죄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연산군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기록에 남아 있는 거면 알았을 확률이 높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 충격받은 연산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죠. 충격받은 연산군의 기록. 네. 어떻게 충격받았을까? 연산군이? 왕이 비로소 윤 씨가 죄로 폐위되어 죽은 줄을 알고 수라를 들지 않았다. 알았네. 즉위 1년에 어머니 죽음의 진실을 알고 밥을 안 먹었던 연산군. 그러니까 갑자사화에 일어난 당시 그 임사홍의 입을 통해 그때 안 게 아니라 훨씬 전부터 전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연산군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뭐 엄청난 충격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을까요? 네. 이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이 친엄마의 존재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연산군의 마음 저 구석에 깊이 박혀서 내려왔던 거예요. 아 네. 근데 어떻게 그 당시 알고 나서 연산군의 성격상 그거를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렸다는 게 폐위되어서 벌을 받고 죄를 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알았는데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놓고 봤을 때 결국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이 연산군의 어떤 그 화를 이제 폭주하게 했던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맞아. 자, 이 자신의 어머니를 모함한 후궁 엄씨와 정씨를 죽여가지고 이 시신을 젖담그는 이 끔찍한 폐륜을 저지른 연산군. 그런데요, 피의 복수극이라고 불리는 이 갑자사화는 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약 7개월에 걸쳐서요, 패비 윤 씨의 죽음에 찬성했거나 동조했거나 묵인한 자들 모두 끌려 나와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갔고요, 사형을 당합니다. 그 피해자만 무려 200여 명. 그러니까 궁궐에 있던 수많은 신하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연산군은요, 점점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 갔는데요. 이 과정에서 연산군은요, 신하들에게 무시무시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속을 이루었으니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위를 능멸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경중을 논할 것 없이 죄지어 경계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건 바로 왕의 권위에 앞으로 도전하는 자는 그 어떤 일이라도 처벌하겠다는 것. 연산군 최악의 공포 정치의 서막이 열린 겁니다. 공포 정치. 와. 자, 이 무시무시한 단어처럼요, 연산군은 정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방법으로 형벌을 가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김종직을 죽인 방법 뭐라고 제가 얘기했죠? 부관참시. 부관참시. 그죠? 연산군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끔찍한 형벌을 만듭니다. 죽었던 사람을 다시 또 한 죽이는. 번 또 죽인다고? 어떻게 죽여? 이 형벌을 뭐라고 하냐면 쇄골 표풍이라고 합니다. 자, 이 쇄골 표풍은 무슨 말이냐면 뼈 골자, 바람 풍자. 말 그대로 무덤을 파내가지고 이 시신을 관에서 꺼내서 해골을 부수고 가루로 만든 다음 바람에 날려보낸다는 뜻입니다. 와, 왜 저러냐? 이미 죽은 사람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정말 이 조상을 섬기는 맞아요. 이게 이 도덕과 일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이 형벌은 정말 그런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형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폭력의 맛을 본 게 아닌가. 폭력의 맛. 군주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이런 엄격하고 무서운 형벌을 내리는 거다. 공포 정치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야, 진짜. 자, 이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은요,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를 거듭합니다. 주변 신하들의 입을 틀어 막고요, 국정은 내팽겨쳐 두고요, 술과 여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 연산군이 술과 여자에 빠졌던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연산군이 술과 여자에 빠졌던 장소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입니다. 경복궁. 예. 아시죠? 이게 근정전이고요. 참 이렇게 좋은 궁궐인데. 여기 네. 그런데 여기입니다. 여기 가봐. 네.
맞아, 경회로. 경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창덕궁이 유흥 장소가 됐어요. 거의 모든 궁궐이 그렇죠, 예. 음주의 장이 되었네요. 아유. 이 왕의 권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연산군 스스로 이 왕실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저질렀던 것이죠. 또 이 연산군의 이 기생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운평이라 이름 붙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쁘고 가장 노래 잘 부르는 이런 운평들, 춤을 잘 추는 자를 뽑아가지고 뭐라고 불렀냐면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운평 중에서 다시 이제 선발전을 거친 것이죠. 네. 그래서 뽑힌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비롯된 말 네 글자. 그게 바로 흥청망청.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연산군 때문에 나온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들하고 함께 놀다가 이제 나라 말아먹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흥청은요, 이 궁궐에서 연산군과 함께 생활했는데요. 그들에게는요, 수시로 재물과 노비를 내린 건 물론이고요. 그들의 부모를 한양으로 불러가지고 집과 땅을 줬을 집과 정도입니다. 땅을 주고. 부모님한테도요? 그렇죠. 연산군 10년에 이 운평과 흥청의 수는요, 1000명으로 증원되었고요. 이후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기록이 만 명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여자들을 어디서 누가 데려온 거야?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네. 바로 연산군이 만든 새로운 관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새로운 관직이 뭐냐면요. 바로 채홍사. 채용사. 예, 채홍사라는 관직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채가 뭐냐면 채집할 때 그 채자. 네. 어. 홍이 뭐냐면 붉은 홍자잖아요. 네. 네. 여성을 상징합니다. 여자들을 모으는 관직인가요? 정답. 이야. 와, 잠깐. 자, 연산군은요. 이 신하들을 채홍사로 임명해서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오라고 명했는데 자, 이 자신의 최대 관심사인 이 미녀 뽑는 일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그 두 명? 두 명. 임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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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홍과 임승재. 자, 이들 부자는요, 채홍사로 임명돼가지고 각지에서 이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궁궐로 데려옵니다. 이 전국의 기생들을 끌고 간 건 물론이고요. 온 집안을 샅샅이 수색해가지고 이 백성들의 아내와 딸, 게다가 양반의 첩까지도 끌고 갑니다. 찍히면 그냥 가야 돼요? 당연하죠. 와. 이 연산군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임승재가 이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네.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승재는 병으로 세상을 뜨기 전 한 가지를 아쉬워하면서 연산군한테 유언을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연산군한테 남긴 유언의 내용. 정답. 조나단. 함경북도에 몇 명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 아니, 가만있어 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니,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땡! 정답! 예. 더 많은 미인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어디서 이런 발상을? 정답입니다. 이야. 아, 가까웠는데. 콤비. 오케이.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전하께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근데 저는 약간 재미로 어떻게 해본 건데 이게 진짜는
이면 대박인데요. 그러니까요. 야. 임승재는요. 심지어 이미 시집을 갔던 자신의 누이 동생까지도 연산군한테 바쳤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뭐 충격이네, 충격. 아, 이거 너무 충격이다. 영원할 줄 알았던 이 권력도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드디어. 와. 네. 자, 주색에 빠져서 정말 무자비하게 권력을 휘두르고 조선의 성리학 이념까지 뒤엎은 연산군. 정말 이 숨죽이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신하들. 그 신하들이 드디어 마지막 패를 꺼내듭니다. 연산 12년 9월 1일 저녁. 마침내 신하들은요. 연산을 몰아내고 중종을 추대하는 중종 반정을 일으킵니다. 미치광이 왕 연산을 몰아내고 제대로 된 새로운 임금을 세우는 조선 최초의 반정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이 반정을 주도한 신하들은요, 군사를 끌고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이 군대를 끌고 가는데 그 반정을 일으키는 그 신하들과 군대를 도와준 조력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 조력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무오사와의 장본인. 누구? 유자광? 유자광이 있었습니다. 야, 이 무오사와 때는 그 연산군한테 정말 이거 했던 그 인물 유자광. 유자광이 바로 이 연산군의 몰락에 도움을 주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야. 자, 이렇게 간신들에게마저도 배신당하는 연산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옥세를 확보한 반정 세력은요, 연산군을 패한 뒤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걸린 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 안에? 하루도 채 안 됩니다. 야, 이 정말 이 폭군 연산군의 마지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 결국 중종 반정을 통해 폐위된 연산군은요, 강화도 아시죠? 네네. 그 강화군 교동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 2개월 만인 중종 1년 11월 전염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영상에 보니까 도봉구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셨어요? 저는 아예 몰랐죠. 몰랐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독선적인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연산군. 정말 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는 그의 폭정은요,
정말 이 반면 교사로 우리가 좀 꼭 기억해야 될 역사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42년 보여주시죠. 이거 아시죠 여기? 예, 여기는 네, 네. 너무 잘 알죠. 알죠, 광화문. 네, 맞습니다. 광화문. 와. 지정대왕님. 이거 보셨어요? 처음 보는데? 무슨 탑이지? 조선 어학회. 한글만. 뭐지? 자, 여러분들 한글을 만드신 그 세종대왕님 동상 옆에 한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의 그 기념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 어학회 이거는 되게 처음인데요. 같은 장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한글을 지켜내는 과정.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궁금하시죠? 예. 한글을 지켜내는 과정.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궁금하시죠? 예. 자,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아 했던 일제 강점기 우리가 빼앗긴 것은요, 나라의 주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요, 우리의 말과 글까지 빼앗았고요,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쓰고 있죠? 한글. 우리의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말을 잊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일제의 저항에 목숨 걸고 우리 말과 글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조선어학회 한말글 수호 기념탑의 주인공들. 전 조선인이 참여한 민족의 대업이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을 위한 행동이라는 그 믿음으로 열과 성을 다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는요, 1931년부터 약 5년간 무려 10,000개 이상의 단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사전 만들기 작업은요, 아직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말을 이렇게 모아보고 나니까 그중 어떤 말을 사전에 올려야 할지 이 저마다 의견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자, 사전에 올릴 수 있는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당시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뭐지? 한번 보시죠. 어이구, 뭐야? 에? 제목이 왜 이래? 자, 오른쪽 기사 제목 눈에 확 들어오시죠. 아니, 이거 일단 나단이 한번 읽어줘. 나 잘 안 보여가지고. 나 잘 안 보여. 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가지고. 헤드라인이 굉장히. 뭐 어떻게 해, 저렇게. 자, 많고 많은 어휘 중 단 하나의 어휘를 표준말로 고르는 과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회의 내용이 신문에까지 실렸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가 낳은 자식의 표준어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강아지로 그냥 하나? 개가 낳은 자식이 어쨌든 간에 개의 개 새끼죠. 이거를 이렇게 하자면. 그렇죠? 네. 자, 이게 장시간 토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종 후보자는 강아지와 개새끼였습니다. 자, 다수결로 정하기로 하고요. 사회자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강아지부터 손 드세요.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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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강아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새끼 손 드세요. 네.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개새끼라는 단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의에 참여한 한 사람이 어디 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자가 이제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은 강아지죠?
그때 나온 대답. 아니요, 나는 개새끼요. 본인은 후자에 투표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거구나. 네. 엄숙했던 회의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 진짜 웃음바다가 무슨 된 바다가 거예요. 됐겠다. 아. 이 상황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회의에서 낱말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았던 조선학회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나 쉬운 게 없었습니다. 그 결과 조선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 학회에서 간행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나중이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네.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아,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기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 게다가요,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극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의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 뭐.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조선어뿐이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와 보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 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학술단체로만 이 조선학회를 바라보던 일제는요, 안창호의 축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서운 눈으로 조선학회를 주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일제에 의해 행사가 중단된 다음 날, 이국노는요, 조선학회 대표로 종로경찰서에 출두합니다. 일제 형사는요,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그대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독립운동가인 안창호에게 축사를 청하여 불온한 말을 할 기회를 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처사다. 일제 형사는 이국노를 끈질기게 추궁합니다. 일제 형사의 추궁에 이국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예 당당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글을 공부하는데 너희들이 왜 뭐라고 하느냐?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국노는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라고 빕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잘못됐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 대일본 제국을 두고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와. 이국노 선생이 그 당시에는 중문신용이라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금 사전을 만들고 있죠. 그렇죠. 일제가 원하는 대로 위장 전술을 써서 이 축사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어간 겁니다. 본심을 감춘 이국노는요, 싹싹 빌면서 조선어학회가 하는 일은 그냥 학문 연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변명 덕분에 일제 형사는요, 이국노에게서 일종의 재발 방지 다짐을 받아내고 조선어학회는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조선어학회는 안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잘 얘기를 한 것 같고 부드럽게. 그럼 바로 조금 느슨해지지 않았을까요? 뭔가 아닙니다. 조선어학회의 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전 작업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계속 조여오는데. 그러니까요. 조선어학회를 감시하는 일제와 일제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조선어학회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사전 편찬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조선어학회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엉뚱한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따와 너래다? 형사 이 기분 나쁜 말투. 너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죠. 박병엽도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너 박병엽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 짧은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헐. 창씨 개명 야. 이름을. 자, 일본 형사 딱 생각했겠죠.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 조국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안 나와요. 다행이네. 안 나와요. 다행이다. 안 나왔어. 자, 그러면 형사들이 그대로 포기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형사들은요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고. 일제 경찰 이거 심했네.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그 중학생 그 뒤져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일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좀 봐요. 무슨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 형사는 마음먹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전 문장이라고요? 2년 전.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3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누굴까요?
어학회 사람인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지? 그러니까요. 그 기차 거기서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일제 형사는요. 경성에 있는 정태진에게 지금 당장 함경남도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면서 연락합니다. 그렇게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은 경성에서 함경남도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도착한 정태진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나?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제 형사들은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을 만드는 정태진을 독립운동가에 준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후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바로 아니 이미 왔으니까 잡힌 건 잡힌 건데 고문 엄청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